18세기 북학파는 청에 다녀온 경험으로 연행록을 기록하여 청의 문물을 수용하자라는 북학론을 구체화했다. 북학파에 속하는 사람들이 북학론을 구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연하지. 이들은 개인적인 학문 성향과 관심에 따라 주목한 영역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화살표. 이들의 북학론에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너 북학파야? 네가 생각하는 북학파는 북학론은 뭐야? 이거. 아닌데 나는 이건데. 에이 이거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 다 같이 북학파로 묶여 있지만 서로 다른 북학론을 만든 이유는 뭐예요? 개인적인 학문 성향과 관심에 따라 주목한 영역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차이가 생겼습니다. 비문학 지문에서 인과는 늘 중요하니까요. 이들에게는 동아시아에서 문명의 척도로 여겨진 중화관념이 그냥 쉽게 생각합시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 중국이 짱이야 라는 관점이 청의 현실에 대한 인식에 각각 반영된 거다. 청나라 이전의 명이 진짜 중화지. 청나라 얘네들은 중화 아니야. 양아치야. 오랑캐야. 이러한 관점이 있을 수도 있고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청나라 갔다 와서 봤더니 얘네들 보통이 아니야. 이제 얘네들을 중화라고 해도 될 것 같아. 이런 의견이 있는 거죠. 청에 대한 인식이 각각 다르게 반영된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청을 인정하냐, 인정 오와 not 이 관념인 거죠. 청을 중화로 인정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래서 1778년 함께 연행길에 올라 동일한 일정을 소화했던 박제가와 이덕무의 연행록에서도 이러한 차이가 확인된다.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지 않아요? 박제가와 이덕무 분명히 둘이 서로 다른 이야기 할 거네. 그럼 이 아저씨들 한 이야기 체크하러 가야지. 앞으로 박제가는 초록색, 이덕무는 핑크색, 분홍색, 복숭아색 이렇게 가겠지. 됐을까? 자, 이제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 박제가 이야기하네요. 북학이라는 목적의식이 강했던 박제가는 청의 현실은 단순한 현실이 아니라 조선이 지향할 가치 기준이었다. 박제가는 이야기합니다. 이 청은 우리의 모델이다. 세상을 판단하는 세상의 기준점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지. 그가 쓴 북학의에 묘사된 청의 현실은 특정 관점에 따라서 선택 및 추상화된 것. 그러한 청의 현실은 그에게 중화가 손상 없이 보존된 것. 조선의 발전 방향. 옆에다가 쉽게 씁시다. 박제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청이 중화다. 청은 중화다. 중화관념의 절대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중화다 아니다라는 말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중화를 중요하게 여긴 거지. 중화관념의 절대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당시 조선은 나름의 독자성을 유지하기보다 중화와 합치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옆에다가 또 쓸까요? 청나라, 청과 함께 하자. 이런 생각을 했어. 청나라 따라가야 돼. 명에 대한 의리를 중시하는 당시 주류의 견해에 대해서 의리는 청이 천하를 차지한 지 100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소멸된 것. 명에 대한 의리, 소멸된 것. 또 옆에다가 쓸까요? 명, 됐어. 걔네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명나라 끝났어. 흔적도 없는 나라. 무슨 의리 같은 소리라고 했어. 그것도 살아서 힘 좀 쓰고 있어야 의리를 지키지. 청문물이 가져다주는 이익을 논하며 북학론의 당위성을 설파했다. 대체로 이익 추구에 부정적이었던 주자학자들과 달리 이익 추구를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으로 긍정하고 이익 추구를 긍정하고 양반도 이익을 추구하자라는 실용적인 입장을 펼쳐 보였었다.
너 오랑캐야? 청나라 뭘 그렇게 따져? 아니야. 청나라는 우리에게, 청은 우리에게 이익이 돼. 이익이 돼. 그러니까 따라해도 괜찮아. 이거야. 손해날 거 없잖아.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 이득 보는데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너 바보야? 조금만 배우면 우리한테 큰 이익이 되는데 자존심, 의리, 개나 줘버려. 이런 생각이 있어. 물론 개나 줘버려라고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세 번째 단락, 이제 덕무형 이야기가 나올 거죠. 세 번째 단락, 이 덕무는 우리 분홍색으로 표시하기로 했죠. 이변기를 저술하면서 청의 현실을 객관적인 태도로 기록하고자 했습니다. 잘 정비된 마을의 모습을 기술하며 그는 황제의 행차에 대비해서 이루어진 일련의 조치가, 자, 다음 달에 황제께서 이 길을 지나가신다. 옆에 있는 거지들 다 치우고 길도 좀 크게 만들고 옆에 있던 논밭 저 농사 지어야 되는데요. 닥쳐. 길 만들 거야. 넓게. 이렇게 가겠지. 황제의 행차에 대비해 이루어진 일련의 조치가 민생과 무관하다고 지적했었다. 민생 중요하다. 하지만 청명물의 효용을 도외시하지 않고 효용에 집중했다. 도외시했다. 무시하지 않고. 박제가와 마찬가지로 물질적 삶을 중요시 여기는 이용후생에 관심을 보였다. 이용후생 무슨 뜻이에요? 사물을 이롭게 사용하여 사람들의 삶을 후하게 넉넉하게 만드는 것. 이게 이용후생. 주변의 사물을 이롭게 이득이 되게 사용하여 삶을 넉넉하게 만듭니다. 이용후생. 스스로 평등견이라 불렸던 인식태도를 바탕으로, 어머 세상에, 평등견이라는 단어에 네모쳐져 있죠. 문제란 얘기인데 18번 평등견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니까 일단 읽고 풀어야 되겠지. 괜찮나요? 그러면 이제 시험 전략은 뭐야? 여기까지 읽고 평등견이란 뭐다 정리한 다음에 18번 풀고 16번에서 1, 2번 지울 수 있는 거 지우고 17번 정리하러 가면 되지. 됐을까? 이 문제는 사실 완전 땡큐야. 왜냐하면 가만 읽고 세 문제 풀 수 있게 해줬거든. 실제 시험장 가면은 이런 식으로 손대야지. 자, 평등견이라 불렸던 인식을 바탕으로 그는 청에 대한 찬반의 이분법에서 넘어나서 청과 조선의 현실적 차이뿐만이 아니라 양쪽 모두의 가치를 인정했습니다. 그럼 평등견 옆에다가 쓸까? 청, 조선 둘 다 인정. 이러한 시각에서 청과 조선은 구분은 되지만 배타적이지는 않다. 구분은 되지만 배타적이지는 않다. 그냥 또 옆에다가 써야 되겠다. 둘 다 인정. 다르지만 배타적이다. 다른 말로 바꿨을까? 서로 적대적이지는 않아. 즉 청이랑 굳이 싸울 필요 없어. 청을 배우는 것과 조선 사람의 조선 풍토에 맞게 살아가는 것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서로 모순되지 않는 것이다. 밑줄 그려고 했는데요. 그냥 여기 우리 옆에 썼잖아요. 둘 다 인정. 그러니까 그냥 넘겨도 돼. 하지만 그는 중국인들의 외양이 만주족처럼 변한 것을 보고 변발한 거 보는 거죠. 그 황비용 머리. 비통한 감정을 토로하며 뭐야? 중화의 중심이라 여겼던 명예의리를 중시하는 등 자신이 제시한 인식 태도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청나라 그냥 인정해줘 라고 이야기했으면서도 나중에 또 다른 데 가서는 술 먹고 명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되는데 라면서 자기 한 말의 앞뒤가 좀 맞지 않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라고 지적해 주는 거예요.
뒤로 넘어서 18번 볼게요. 평등견. 자, 뭐였어? 넘어가기 전에 요거 기억해. 청나라 조선 둘 다 인정해. 다르지만 싸우지는 말자. 다르다고 싸우지 말고 우리 둘 다 인정해 주자. 18번에 1번. 조선의 풍토를 기준으로 청의 제도를 개선하자. 아니야. 개선할 필요가 없어. 왜? 조선은 조선대로 인정. 청은 청대로 인정해야 되니까. 조선의 고유한 삶의 방식을 청에 따라 개혁해야 한다. 따라가야 된다? 아니, 그냥 지들 갈 길 가면 돼. 따로따로. 2번 탈락. 청과 조선의 가치를 평등하게 인정하고 괜찮아. 풍토로 인한 차이를 해소하는 게 아니라 풍토로 인한 차이를 그냥 인정하는 거지. 너는 너구나. 나는 나구나. 이거지. 중국인의 외양의 변화된 모습을 명에 대한 의리 문제와 관련지어 파악하려는 인식 태도다. 물론 이 대사 있지. 근데 그거는 평등견하고 다른 이야기. 앞뒤 맞지 않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이게 오답률이 꽤 높았었거든. 맞는 얘기니까. 맞지만 그건 평등견은 아니지. 그래서 4번 탈락. 답은 5번이죠. 청에 대한 배타적 태도를 지향하고, 그렇죠. 청과 배타적 태도를 지향했다. 싸우지 말자. 청과 구분되는 조선에 우리는 우리대로 너네는 너네대로 독자성을 유지하는 태도. 5번 딱 맞는 얘기지. 됐나요? 위로 올라가서 17번 보러 갈게요. 박제가와 이덕무에 대한 이야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기억하면 돼. 박제가 초록색이었고 이덕무 요 색깔이었지 라면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지. 1번 박제가는 청의 문물을 도입하는 것이 중화를 이루는 방법이라고 간주를 했었습니다. 나쁘지 않죠. 박제가. 왜? 적극적으로 수용하자라고 해놨으니까. 왜? 이익이 되니까. 문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해. 왜? 이제는 청이 중화니까. 박제가는 자신이 파악한 청의 현실을 조선을 평가하는 기준, 청나라가 기준이야, 우리의 모델이야 라는 얘기 아까 있었죠? 맞는 얘기. 이덕무는 청의 현실을 관찰하며 민생의 문제, 황제 지나간다고 백성들 그렇게 괴롭히면 안 되는데 민생 문제를 간과하지 않았다. 맞지? 이덕무는 청의 효용성을 긍정하면서 좋았어. 청이 중화를 보존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그렇지는 않죠. 왜? 명에 대해, 명에 대해 의리 지켜야 되는데, 명에 대해 의리 지켜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야? 명이 중화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하고 있겠지. 박제가와 이덕무는 중화관념 자체는 긍정적인 태도. 그렇지. 둘 다 중화 인정했었죠. 하지만 이게 중요한 거야. 박제가는 누가 중화다? 청이 중화다. 이덕무는 아니, 그래도 명이 중화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틀린 건 4번. 됐나요? 옆으로 오셔서 16번 손댈 수 있는 거 손대야지. 18세기 중국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제시하면서 청은 중화다 아니다. 그러한 견해의 형성 배경 및 견해 간의 차이를 사람 이름, 대표적인 이론과 두 명을 대서 얘기했죠. 그러니까 1번 맞는 얘기지. 2번 18세기 중국을 바라보는 사상적 관점을 제시하면서 좋아. 각 관점이 지닌 의의와 한계 없죠. 5번 가는 18세기 중국의 현실을 제시하면서 그러한 현실이 다른 나라에 미친 영향을 예를 들어서 아니요. 가에는 그런 얘기가 없죠. 뭐 어쨌든 답은 찾아냈지만 앞으로 넘어가서 이제 나달랑 마저 읽고 마무리 지으러 갈게요. 금방 끊겨 이 지문은. 18세기 후반의 중국은 명나라 이래로 경제발전이 정점에 달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이 접근할 수 있는 향촌의 정기시장부터 인구 100만의 대도시에 이르는 여러 단계의 시장들이 그물처럼 연결돼 국내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18세기 중국은 경제적으로 엄청 발달해 있었습니다. 정기시장. 시장들이 그물처럼 연결돼서 국내 교역이 활발했지. 장거리 교역의 상품이 사치품에 한정되지 않고 일상적 물건까지 거래를 하면서 상인 조직의 발전과 신용기관이 확대됐고 교역의 질과 양이 급변했음을 보여줍니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질도 좋아졌어. 대외무역의 발전과 은의 유입은 경제 발전의 번영에 영향을 미친 외부 요인이었습니다. 은이 유입돼 이를 통해 가능해진 은을 매개로 한 과세는 상품 경제의 발전을 자극했습니다. 은. 이제 은이 중요한 단어야. 은에 주목해야 돼. 됐을까? 그러나 세상만사 늘 그렇지 않아요?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거든. 청의 번역은 지속되지 않고 19세기에 접어들 무렵부터 심각한 내외의 위기에 급속해 하락의 시대를 겪었습니다. 18세기는 경제 번역, 19세기에는 이제 급속한 하락의 시대. 자, 왜 그랬을까? 북학파들이 연행을 했던 나라가 망하고 경제가 망하고 막 이런 게 전쟁으로 한 방에 망하는 게 아니라 얘네는 슬금슬금 망해가는데 분명히 조짐이 있었을 거라고. 그 조짐이 뭐였을까? 조짐, 무슨 뜻이에요? 세상 어떤 사건이나 현상이 일어나는 기운, 어떠한 일의 출발점, 이런 뜻이에요. 괜찮나? 그래서 옛날에 중국의 황제들이 자신을 지임이라고 했었던 거예요. 내가 세상 일의 시작이다. 그래서 지임이에요. 그냥 그렇다고. 18세기 후반에도 이미 위기의 징후가 있었다. 자, 어떠한 위기가 있었나? 위기의 징후는 좀 다른 색으로 한번 체크해 볼까? 위기의 징후가 있었다. 급격한 인구 증가. 여러 문제는 새로운 작물 배계, 개간, 이주, 농경 집약화 등 민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구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았어. 인구 증가로 이주화, 도시화가 진행되었고 이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야. 사회적 유대가 약화되거나 단절된 사람들이 상호 부조 관계를 맺는 결사 조직이 성행했어. 자기 입맛대로 자기 이익에 맞는 조직이 만들어져. 걔네들은 어떻게 해? 그냥 사이좋게 하하호호 만나면서 봉사활동 다니고 나눔을 실천하고 그런 애들일까? 아니지. 지들의 이득을 아득아득 챙기려는 애들이겠지. 이런 결사 조직은 조금만 더 심각하게 마음 먹으면 더러운 세상이죠. 우리가 한번 세상을 뒤집어 볼까? 이런 생각 할 수도 있다고. 조직은 불법적인 활동을 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반란의 조직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대충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급격히 인구 증가해서 민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아서 결사 조직이 만들어졌고 얘네들이 반란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편 인맥에 기초한 관료사회의 부정부패가 심화된 것도 인구 증가와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관료사회의 부정부패. 19세기 청나라의 문제의 출발점은 뭐였어? 인구 증가였었어. 그러면 이렇게 후려쳐서 설명할 수 있어요. 인구 증가 때문에 반란의 기반이 생겼고 인구 증가 때문에 어디라 그랬어? 관료사회의 부정부패. 관료사회의 부정부패. 크게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인구 증가가 원인이 되어 결과 1.
결과 2. 얘네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교육받은 지식인이 늘어났지만 이를 흡수할 수 있는 관료 조직의 규모는 정체되어 있었고 똑똑한 애들은 많은데 어떻게 벼슬을 못해. 경쟁의 심화가 불법적인 행위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뭐겠어? 매번 매직하는 거겠지. 돈 주고 벼슬 사는겨. 너 돈 주면 공무원 시켜줄게 하면 할 거예요? 그래요? 한 3천만 내면 되는데. 그래? 굉장히 깨끗한 생각을 하고 있군요. 이와 같이 18세기 후반 청의 화려한 번영의 그늘에는 심각한 위기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다. 심각한 위기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어디에서부터 시작이었어? 급격한 인구 증가에서 오는 거였지. 급격한 인구 증가에서 오는 거였죠. 됐습니다. 옆에 19번 풀 수 있어요. 급격히 인구가 증가해서 반란이 일어날 것 같기도 하고 관료사회에 문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19번의 답은 몇 번? 3번. 반란의 위험성 증가 등 인구 증가로 인한 문제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학교 선생님 같으면 내신 시험이면 은근슬쩍 반란의 위험성 증가 대신에 관료사회의 부정부패에 갖다 껴놔도 돼. 그래도 맞는 말이야. 다시 왼쪽으로 오자. 마지막. 통치자들도 번영 속에서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조정에서는 외국과의 접촉으로부터 백성을 차단하려는 경향이 있었고 서양 선교사들의 선교 활동 확대로 이러한 경향이 강화되고 있었습니다. 조정, 지배층에서는 외국과의 접촉, 외국을 어떻게 배척하려고 했습니다. 18세기 후반 청조정은 서양에 대한 무역 개방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까지는 위기가 본격화되지 않고 소수의 지식인만 사회 변화의 부정적 측면을 염려하거나 개혁 방안을 모색했는데 결국엔 이게 먹히지 않았지. 그래서 19세기에 접어들 무렵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19세기에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골맞을 때 빨리 긁어내야 돼. 이렇게 묵혀두니까 그런 거지. 나는 19세기 사회상을 제시하면서 맞아. 18세기 맞아. 다양한 사회상, 시대별 구준에 따라 분류 없어. 18세기의 사상의 변화 얘기한 거 없어. 긍정, 부정? 아니요. 온통 부정적인 측면만 얘기해 주죠. 4번 탈락. 됐을까? 17, 18, 19 다 하셨고 21번 문제는 어휘 문제니까 답은 3번. 똑같이 나올 리가 없죠? 가에 제시된 북학의의 일부다. A와 나를 참고해 보기에 대해 비판적 읽기를 수행하라. 우리나라에서는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많이 나는 산물을 다른 데서 산출되는 필요한 물건과 교환하여 풍족하게 살려온 백성은 많으나 힘이 미치지는 못한다. 아, 상업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그게 어떻게 실현되지는 않았다. 문제점이지. 중국 사람은 가난하면 장사를 한다. 그렇더라도 정말 사람만 현명하면 원래 가진 풍요와 명망은 무수 그대로다. 장사 부정적인 건 아니야. 왜? 풍요와 명망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거니까. 유생이 거리낌 없이 서점에 출입하고 재상도 직접 융복사 앞 시장에 가서 골동품을 산다. 중국은 장사, 돈 오고 가는 거에 거부감이 없어. 해마다 우리는 은 수만 양을 연경에 실어 보내며 약재와 비단을 사오지만 우리나라 물건을 팔아서 저들의 은으로 바꿔오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은이 나가기만 할 뿐 들어오지 않는다. 결국에 뭐야? 이게 진짜 조선판 IMF가 터지는 거지.
은이란 천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 물건이지만 약은 사람에게 먹여 반나절이면 사라지고 비단은 시선에 감싸며 반년 만에 없어지는데 은, 이거 중요한데 어떻게 은을 가져올 것인가? 결국에 얘기하지 않았지만 지금 식으로 이야기하면 수출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보기에 제시된 중국인들의 상업에 대한 그냥 되게 흔하게 생각해. 별거 아니야. 실용적인 입장에 부합한다. 그렇죠? 보기에 제시된 조선의 산물 유통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북학론의 당위성. 그러니까 빨리 청나라 배워야 돼. 쟤네는 어떻게 유통 잘하는지 배워야 돼. 북학론의 당위성. 청나라 배워야 돼. 보기에 제시된 중국인의 상행위에 대한 서술은 나에 제시된 중국 교역, 국내 교역 엄청 규모가 커지죠. 상충되지 않는 거. 그렇지. 보기에 제시된 은에 대한 평가. 은 뭐라고? 좋아. 굿. 나에 제시된 중국의 경제적 번영에 기여한 요소를 참고할 때 그렇지. 굿. 은의 효용적 측면을 간과했다? 아니요. 은의 효용적 측면을 인정한 평가인 거지. 4번 틀리죠. 나에서도 은 중요하다 그랬어. 보기에서도 은 중요하다고 그랬지. 보기에 제시된 중국 관료의 묘사는 나에 제시된 관료 사회의 모습을 참고할 때 지배층의 전체 면모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나에 제시된 관료 사회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문제점, 전체 면모가 드러나 있나? 여기 요만큼 읽고서 관료 사회의 문제점이 전체적으로 다 나와 있어? 그거는 아니지. 이렇게. 그러니까 5번 맞는 얘기죠. 전체 면모가 드러나지 않는 거다. 괜찮지? 21번의 답은 어휘 문제 3번. 됐을까? 오케이. 일단 정치.